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 강선동입니다. 4월 원래 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일자 우리원으로 발령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부 박선희 수석연구사님, 정선일 연구사님, 박정원 연구사님, 교수학습정보부 이재중 연구사님, 오선미 연구사님, 교육정책연구소 박상현 연구위원님, 4월 1일자 정보지원과 김서연 주무관입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획평가부에 새로 오게 된 수석연구사 박선희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언제나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평가부 정선일 연구사입니다. 멋진 곳에서 훌륭하신 분들과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평가부 박정원 연구사입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평가부에 인턴 연구사로 근무하였고 올해 3월 1일 정발령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많은 경험과 또 많은 배움을 얻어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1일자 교수학습정보부로 발령받은 이재중 연구사입니다.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직원들의 많은 가르침 받으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일자 우리원 교수학습정보부에 발령받은 교육연구사 오선미입니다. 사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원에 일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강들 하시죠? 3월에도 메일로 인사를 전해드렸는데 4월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오부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이 이 새로운 일상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식구들이 개인위생 수칙과 복무요령을 차분하게 실천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습 공백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형 온라인 교실 운영과 고3 학생들을 위한 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진력을 다해 주시는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까미의 소설 패스트가 스테디셀러에서 베스트셀러로 바뀌었습니다. 까미는 소설을 통해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개인의 영혼 황폐화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오로지 질병 종식에 매달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획일화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상투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고작 날씨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노예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권합니다. 이전 원래 조회 때도 제가 책을 한두 권씩 권했었는데 이번에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한 권은 이 김영하 작가가 쓴 여행의 이유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내용은 이 작가의 호텔 예찬론입니다. 작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호텔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에선 언제나 삶이 리셋된다는 기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텔방의 순백색 시트 위에 누워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설 에너지가 조금씩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너지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해드리는 책은 홍성국 씨가 쓴 수축사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미래 담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담론은 세계가 점점 커지고 발전한다는 팽창 사회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와 반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조리와 양극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팽창 사회가 아닌 수축 사회의 관점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늘 증가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줄어드는 사회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권의 책이 우리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뮈의 소설 패스트는 병이 퇴치되고 시민들이 환호하는 축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도 곧 이런 시간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반성과 조심하는 자세로 그리고 다시 반갑게 악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월 직장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입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인 만큼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원래조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희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고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사용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 중에는 먼저 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격려한다는 핑계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또는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주무르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적 관계를 제의하는 은어적 표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호감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 상급자가 미혼 하급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좋아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직원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비록 행위자가 자신이 이성으로서 호감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예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옆에 직장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었던 사건 중에는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로 남자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던 중에 여직원들에 대해서 성적 비하 표현을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여직원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상사의 지시로 그 컴퓨터를 보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유출되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혹은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옷차림을 비난하면서 성희롱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예방 의무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사업주,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고 성희롱 예방 지침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 의무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거나 혹은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에서는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그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둘째,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셋째, 직무를 미부여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넷째,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다섯 번째,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여섯 번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전환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사업주의 대리인이자 성희롱 문제의 해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스스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고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의 법적 문제이자 조직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언행이 성희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와 같은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이를 날짜별 또는 행위별로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거나 행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같은 것을 보관해 두고 추후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는 사내에 어떠한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회사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사내 해결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법원 등을 통한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동료나 하급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타인의 사생활이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료 등 주변 제3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를 지지하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변 동료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것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 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과 그리고 예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에 앞서 사내에서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범의 확립, 피해자 및 관련자의 인권 보호,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의 기본 원칙은 피해자와 같은 성의 상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담원은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내 해결 절차는 첫째, 접수와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 파악. 둘째, 성희롱 담당 기구를 구성하여 사실관계의 조사와 의결,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된 후에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사관리에서 성평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나 접대 문화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관련 사내 규칙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에 성희롱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법으로 금해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기, 절도, 가정폭력, 법으로 금해서 근절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을 주의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매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블랙홀입니다. 성매매에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상식으로 용인되는 우수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10대 고등학생들이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들이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론을 통해 접하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여성의 비참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다수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19세에서 65세 남성 중 40%가 1년에 1회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인식의 블랙홀이 언제나 작동하는 것이죠. 성매매는 유사일에 존재해온 직업이다. 남성의 성욕망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절도도 유사일에 존재했고 무력도 유사일에 존재했지만 이것이 존속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인식의 블랙홀을 넘어서면 성매매 인권의 블랙홀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블랙홀에 몰아넣고 쾌락과 바꿉니다. 알선자는 블랙홀 뒤에 숨어 엄청난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알선자의 속임수에 빠져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자는 인식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편견 속에서 인간을 착취하고 모독하고 유린하는 성매매 산업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블랙홀을 제거합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컨설팅을 해주는 일종의 해결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직장생활 2년차 김사원입니다. 어제 같은 부서 3개월차 인턴인 이사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동생 같아서 잘해주는 직원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문제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랑 다른 직원들은 먼저 일어났고 이사원은 끝까지 남아있었거든요. 그 인간이 손버릇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했다는데 이사원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고 그러다 이런 일을 당했네요. 그렇게 일렀건만 왜 거기 끝까지 있어서. 이사원에게 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냐고 확실히 묻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알아듣게 말해야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이사원 잘못이라는 거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왜 그랬냐는 말이야. 유독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지.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나설 수 없게 된다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 그러니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하게. 그렇군요. 네. 직장 4년차 박사원입니다. 얼마 전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이대리가 계약직 정사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고 정사원이 이에 불응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정사원은 결국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대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피해자인 정사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부서에 많이 돌더라고요. 처음부터 선 그었으면 그랬겠어? 먼저 꼬리 친 거지. 정사원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 딱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2차 가해라는 거 모르나?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도 동조나 다름없다고.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바로 그 문화 자체가 부서 내 성희롱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네.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이런 대화가 매우 심각한 조직적 문제임을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하게.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옆 부서에 있는 제 입사 동료인 문사원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라니?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찍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사원의 부서 차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턴 사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자꾸 가까이 좀 와보라면서 위험한 행동과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문사원은 그게 너무 불편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장의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 동료들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며 문사원에게 뭐라고 했고 심지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부터는 아예 문사원을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사원은 매일같이 견디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나서서 돕고 싶지만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따돌림을 당할까 겁이 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문사원은 잘못이 없다는 걸 자네도 아주 잘 알지 않는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명백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하네. 자네 고충상담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야.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이지. 고충상담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문사원이 원할 경우에는 고충상담 신청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이런 정보를 문사원에게 우선 알려주도록 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같은 동료가 심적으로 문사원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네. 문사원이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이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사원같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주임 강주임입니다. 회식 자리가 늘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서엔 회식 때마다 문제적 발언을 쏟아내는 과장이 한 명 있습니다. 딴에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러는 건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고 매번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떤가? 그 자리에서 바로요? 그럼 분위기만 망치고 저 혼자 찍히고 말걸요?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요? 무턱대고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닐세.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거야. 잘 보게. 술은 여자가 따라요, 제마씨.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이야. 당신의 그런 행동이 당신처럼 문제를 인식하지만 머뭇거렸던 사람한테도 아,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가 있다고. 자, 보게. 그러게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이러면 과장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지. 분위기 맞춘다고 가만히 있는 건 과장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성희롱 해결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야. 한두 명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바뀌지가 않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 부디 힘을 내게. 자, 잘 있게.